예,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임종석 대권 플랜 넘버 2. 자, 넘버 2.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면 이른바 뭐 실크로드라고나 할까요? 철의 실크로드. 그다음에 꿈 여기 대해서 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실장. 네. 사실 그 좀 철의 실크로드 말입니다. 보면 철의 실크로드를 사실 가장 먼저 말씀한 분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직후지요.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철의 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 얘기하시면서 저쪽 일본에서 물류가 와서 부산을 거쳐서 그다음 쭉 가서 만주를 통해서 또 시베리아를 통해서 가면 이제 갈라지잖아요. 중국을 통하는 길이 있고 시베리아를 통하는 길이 있고 그래서 몽골을 지나면 또 만납니다. 네, 그렇죠. 쫙 가서 모스크바로 해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베를린, 파리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런던이에요. 그런 어떻게 보면 12,000km가 넘는 그 철의 실크로드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분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황 대표 대학 동창이신 그 김창범 대사가 그 철의 실크로드 뭐 서울에서 못 출발했지만은 블라디보스 출발하는 그런 행사를 최초로 하고 그랬던 게 그 무렵 아닌가요? 아니야, 그 무렵 아니에요. 그건 한참 세월이 지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도 아이가 뭐 철의 실크로드란 주제로 좀 하고 몇 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임종석 어떻게 보면 진보 좌파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이 조금 보면 통일 부분에서 전향적인 뭐 그런 그림을 그렸던 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뭐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퀘션이에요. 그건 뭐 해야 되는데 네. 이 철의 실크로드라는 거야 뭐 우리 이 반도 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이 북한하고 끊어지니까 우린 대륙에 제일 꼬리에 붙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해양 세력이 됐고 사실 섬이 그렇죠. 됐던 거죠. 사실 섬이에요. 근데 철의 실크로드라는 게 우리 민족의 어떤 뭐 좀 처절한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어진 거니까 네. 처절한 비원이죠. 비원이죠. 통일도 되고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 철의 실크로드의 지적 소유권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에게 있느냐? 저는 보기에는 약간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보수시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누구요? 김일성 김일성. 이건 제가 정확하게 김일성 그러니까 김정은 할아버지. 김정은 할아버지가 예. 살아있을 때 1980년대 말에 네. 그 루마니아 공산당 그 사절단들이 와서 네. 저 김일성 주석이 이제 연애를 베풀고 한 그 발언이 기록이 다 이제 공식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네네. 그때 김일성 주석이 불쑥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80년대 말은 벌써 북한 경제도 좀 어렵고 상당히 사회주의 블록이 다 이제 어려워졌으니까 무너져 갈 때죠. 무너져 갈 때죠. 네. 청년 학생 축전하느라 돈도 너무 많이 썼고. 그때 돈 너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 이 평양 출신은 황 대표님이 아주 잘 아실 텐데 제가 평양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말로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 공화국 경제가 어렵다고 자꾸 밖에서 말들이 많은데 네.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저 경의선, 네. 경원선을 네. 남북을 연결시키만 하면은 네. 일본과 한국의 물류가 네. 이 철도를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통행료만 받아도 우리 인민들은 먹고 살 걱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철의 실크로드를 이으면 상당한 수익, 통행료 수익만 하도 엄청나기 때문에 네. 북한에게 수지 맞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김일성 주석 입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전 또 그 지적 소유권이 그렇다면 김일성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저는 정주영 돌아가신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한테 그 지적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 회장님이 북한 제일 먼저 간 게 몇 년도인가요? 89년에 갔었죠. 89년 한 열흘 이상씩 가고 그러면 88년 저 올림픽하고 그 무렵부터 현대그룹 정 회장이 또 야심찬분이니까 연해주 개발 얘기도 그때 하셨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과 그 무렵 그러면 뭐 좀 상당한 깊이 있는 접촉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당시에 북한에 우리는 정치인들은 못 들어갔습니다만은 그 당시 기업인들은 상당수 어떻게 보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가 있었고 기억이 나요. 김우중 회장, 최원석 회장 이런 분들이 최원석 회장 저 고압에 최원석 회장이 아니죠. 최원석 회장은 지금 아들이고 그 아버지 최정현 회장. 최태원 회장 맞죠? 고압에. 고압에. 네, 그리고 장치혁 회장.
그런 분들은 진짜 북한하고 그렇죠. 사업의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당시 보면은 또 보면 지금 뭐 통일교 그 당시 문선명. 문선명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업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사실 한 가지 근데 고백. 정주영 회장님이 그 아이디어 줬을 거라고 어떻게? 아니 그 제가 이래서 이때 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대권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것은 박철원, 김중권,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직접 나왔던 정동영입니다만은 사실 92년에 정주영 회장이 만든 게 통일국민당입니다. 92년 그렇죠. 예, 네. 그때 제가 통일국민당 선임 전문위원으로 사실은 그때는 뭐 직접 모셨다기보다는 약간 떨어진 그래서 어떤 공약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때 보면은 정주영 회장이 늘 하셨던 말씀이 정주영 우리 그때는 대표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른바 니옷가 뭐 저 낫산 니옷가 있잖아요. 핫산, 나홉가, 나홉가 그렇죠. 네. 그거 만들고 그 다음에 철의 실크로드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정주영 회장이 그 당시 북한하고 접촉하면서 뭐 그런 아이디어를 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렇겠죠. 폐쇄된 사회 그 지도자인 김일성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뭐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이번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뭐 한반도 개발 계획을 뭐 USB에 줬다는데 네. 현대가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줬겠죠. 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지. 그리고 또 실제 보면은 그런 어떤 그 국제적인 일들은 폐쇄적인 북한에서는 그걸 갖다가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머리를 빌려줬군요. 머리를 갖다 빌려주지 않았나 이거 오로지 짐작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일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뭐 김일성한테 있어서 80년 후반부터인지 아니면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부터인지 계속 거의 어떻게 보면 짧게는 DJ를 중심으로 봐서도 거의 20년 가까이 정주영 김일성으로 봐서는 30년 넘게 봐서도 이렇게 보면 북한으로 봐서도 어마어마하게 수지가 맞는 그 장사인데 왜 진행이 안 되나요? 아니 그것보다도 예. 우리 황 대표의 그 기획 역량을 그렇게 높이 평가해서 예. 대선에 나서는 분들이 4번이나 이렇게 영입해 갔다라는 거 오늘 참 처음 듣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그 모래성을 그 한 번 쌓기도 힘든 4번이나 그 쌓았는데 한 번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모래성을 쌓아서 그래요. 쌓으려면은 공구리를 좀 쳐야 되는데 콘크리트를 쳐갖고 단단히 쌓았어야 돼요. 저는 유감스럽게도 뭐 대선 캠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그 대신 기자하셨잖아요. 참나. 근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사람 저희가 쑥스럽게 합니까? 그러면 그 김대중 대통령이 야심차게 했던 네. 철의 실크로드는 왜 실패했느냐? 예. 그걸 제가 기자 시절에 취재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 2001년에 푸틴 대통령 이 양반은 대통령 도대체 몇 년을 하는 겁니까? 2001년에 푸틴 대통령이 그 우리 한국을 방문했을 때 따라온 유리텐이라는 고려인 듀마 의원이죠. 하원 의원이죠. 예. 그분 기사가 신문에 이렇게 조금 났어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하여간 우리 조국의 이 잘라진 허리를 네. 철도 연결을 통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건데 필생의 소원이다라는 게 어디 구석에 이렇게 조금 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분을 연락을 해가지고서 네. 러시아에 가서 만났어요. 아 러시아까지 가셨어요? 가서 만났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의기투합했던 거죠. 네. 이거 하자고 이제 됐는데 내가 유리테너를 만나서 해봤더니 얘기를 뭐 월간 조선에 그걸 기사를 다 썼습니다. 제가 뭐 지금 뭐 찾아보시면 우리 독자들도 뭐 다 들어있는데 그 유리테너를 만났더니 그래요. 자기가 그 전에 들어가서 김정일을 만나서 이걸 해라. 네. 이제 뭐 저 현대 뭐 정주영 회장님도 하셨고 뭐 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막 오고 가고 하는데 하라고 했고 그때 이제 푸틴하고 같이 가가지고 하라고 그랬는데 김정일이 너무 그냥 하겠다 말만 하고 그러니까 1990년대 초반에 러시아는 그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 그 러시아의 오래된 수건 피터 대제 때부터의 수건이 이 극동 러시아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그래서 극동 개발을 위해서 만든 새로운 도시 아닙니까? 레닌그라드를 지을 때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러시아가 10여 년간 공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김대중이라는 새로운 조력자가 나타나니까 푸틴은 힘을 받아가지고 한번 밀어보자 하고 하는데 결국 못한 거는 북한이 하겠다 약속은 계속하는 거예요. 2000년에 김정일이 푸틴에게 약속하고 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얘기하면 뭐 좀 하는 것처럼 하고 하다가 안 한 것. 저는 결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객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객은 가면 신의주에서 뭐 내려 아까 우리 임종석 실장도 얘기했지만 신의주에 여객이 내려면 여객이 쫙 풀어질 텐데 네. 그건 통일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네. 단동으로 가서 뭐 넘어가고 하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남북을 철도를 타고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간다는 건 통일된 상황인 거고 예, 예. 물류를 위한 화물 열차가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그 북한 지금 얼어붙은 저 하늘 저 동토에 최고속 300km로 달리는 KTX 열차에 화물을 싣고서 평양 공화국의 수도인 평양을 지나 개성을 지나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이게 하루에 3-40차례씩 다니면은 네. 그걸 바라보는 북한 인민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거 아닙니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통행마저도 하기가 어렵다. 네. 라는 판단 때문에 결국 북한이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은 그 임종석 그 실장이 정말 우리가 민족의 미래를 이런 뭐 선입관 이념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당위에는 저도 100% 동감입니다. 네. 그러나 북한이라는 체제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네. 과연 여객과 화물이 하루에 뭐 2-30차례씩 쭉쭉 올라가는 그리고 내려오는 네. 그런 상황이 과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거기에다 덧붙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보니까 태영호 전 주영 공사죠. 태영호 공사가 쓴 뭐 3호 뭐 서기실의 비밀인가요? 그 책을 봤더니 그 대목이 나와요. 안 그래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니까 북한의 그 철도 그 노선에는 그야말로 군부대가 그야말로 요지를 다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아까 말씀한 그 물류가 됐던 여객이 됐던 움직이려면 그 군부대를 철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동해선이 동해선은 극심하죠. 극심하죠. 거기 뭐 저 방어선들을 방어선을 거의 치고 있기 때문에 치고 요새화한 요새화. 건데 그걸 뚫고 더군다나 뚫는 게 문제가 아니고 2-3km씩은 다 물려야지 그 군사 그럼요. 기밀들이 보호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거기 있는 그 부대를 갖다가 단순히 요만큼 옮기는 게 아니라 몇 킬로씩 몇 뒤로 빼야 킬로씩 돼. 뒤로 빼야죠. 과연 그 군부의 어떤 북한 군부의 그런 반대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또 두 번째는 실제 북한에 뭐 다녀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북한의 철도의 평균 속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2-30km 된다고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20km쯤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20km. 우리 자전거 그러면 자전거 속도예요. 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문가한테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북한이 예전에 보면은 일제가 우리 경부선을 다 만들고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만 해도 그야말로 똑같은 복선이었대요. 모든 철로가 오며 가며. 근데 6.25 전쟁 이후에 북한이 폐허가 되면서 이걸 복구한답시고 그 침목들 다 빼고 그 철로 레일을 다 뜯어서 녹여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선이랍니다. 그리고 단선이고 그 단선조차도 이 경제력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제대로 보수를 못한 거예요. 아니 물론이죠. 날뛰 낡은 그것도 단선 거기에 시속 20km도 달리기 힘든데 평균 시속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용은 물론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 현실적인 건 네. 가장 큰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제재가 더 미국의 크죠. 제재. 예. 그런데 저는 북한에 2번 갔었는데 네. 뭐 이동하는 구간에서 기차를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네. 우리가 2002년까지 함남 심포에 네네. 1000메가와트급 경수로 2기를 네. 그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서 계속 짓는데 거기 갔다 온 기술자들, 정부 관리들 만나서 얘기를 보면 이제 평양까지 이제 뭐 기차로 가든 평양까지 기차로 안 가죠. 뭐 차를 타고 버스로 되게 많은 인력이 그때 일을 했으니까. 그렇죠. 가면은 평양역에 어디 깜깜한 밤에 이제 뭐 초대소나 호텔에 머무르고 있다가 깜깜한 밤에 가면 함남 심포로 가는 그 기차를 자기네들만 한 칸 따로 해주면 거기 타고 창문은 다 커튼으로 시커멓게 가려져 있고. 치죠. 예. 그러니까 뭐 함남 심포가 뭐 평양에서 출발하면 한 200km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동서축이니까 예. 그거를 뭐 열 몇 시간을 밤새도록 가서 뭐 오후에 도착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한 20km밖에 안 된다는 게 정확한 거겠죠. 그리고 이 레일이 이렇게 이만큼은 그래도 뭐 그걸 위에서 사람이 걸을 만큼 평평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하도 보수를 안 하니까 양쪽이 다 달아가지고 칼날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빨리 속도를 내면 탈선이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침목도 뭐 자주 갈아줘야 되는 건 물론이고 쇠도 갈아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저 철도청에서 이미 저 노무현 정부 때 뭐 14합의도 했고 예, 예. 뭐 그런 거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뭐 계략적인 그 설계나 어떻게 하면 공사하면 될 건지에 대해서는 뭐 다 이미 좀 한 기본 기초 기반 조사는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게 보면 뭐 어떻게 좀 넉넉히 잡는 쪽에서 거의 100조에 가까운 돈이 들 것이다. 북한의 그 철도를 갖다가 흔한 얘기로 다 개비해 주는데. 철도 도로를 포함해서겠죠. 100조라면. 물론요. 100조가 이제 물론 도로까지 포함해서입니다만은 드는데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인가, 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그야말로 우리의 오늘 주제인 임종석 실장으로 보아서는 또 이 문재인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큰 어디 도박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도로공사 저 관계자한테 제가 최근에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 저 파주에서 이제 개성 평양까지 가는 도로를 닦는 그것도 뭐 기반 조사를 다 해놨답니다. 네. 이미 그때 해서 얼마나 들겠냐 그랬더니 왕복 6차선이죠. 네. 3차선 3차선 가는데 뭐 땅값이 하면 안 될 테니까 예. 하는데 3조 원 정도 들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만 해도 그렇지. 또 기축 이거 뭐 조금 연결되어 있지만 뭐 기축으로 한다면 신의주까지도 해야 될 거고 고속도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하고 하니까 뭐 몇백조 든다라는 게 뭐 과대 평가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앞서도 우리 이제 처음에 우리 김영광 실장 말씀한 대로 사실 우리는 그야말로 저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동쪽 끝에 꼬리 마냥 요만큼 붙어 있는 우리로 봐서는 그래도 뭔가 우리 염원 중에 하나가 그 광대한 그렇죠. 우리의 그 조상들인 예전에 보면 그 예전에 한 2000년 3000년 전에 우리도 기만민족 아닙니까? 원래는 맞습니다. 그 광대한 그 타이가 숲을 쫙 지나서 저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 근데 실크로드가 지금 언제 처음으로 좀 그 실크로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실크로드는 뭐 얘기하려면 이제 2박 3일을 해야지 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오늘 잠깐 맛배기만 제가 보여주시죠. 최근에 읽었던 이 책은 실크로드 뭐 있는데 예, 이 책에 보면 영어네요. 영어 제가 말은 잘 안 되는데 영어는 조금 읽습니다. 그래 뭐 모피의 길, 예.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종교의 길, 예. 문화의 길, 노예의 길, 노예 무역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쭉 가고 하는데 결국 이 문명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 정말 우리 인류 문명에서 이걸 한 무제 때 장건이 뭐 서역을 개척하면서 이제 뚫었던 한 2200년 전이죠. 시안이죠, 시안. 시안에서 란주, 도낭, 그다음에 뭐 타클라마칸 넘어가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아니 거기 가면 우즈베키스탄, 그렇죠. 부하라를 지나서 키르기스탄 뭐 그렇죠. 참 꿈 같은 얘기. 제가 2014년에 이란을 갔었습니다. 예. 이란을 갔는데 이란 테헤란 가고 정말 아름다운 고도인 이스파한을 갔어요. 네. 이란 사람들이 전 세계의 절반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렇죠. 도시에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참 기절하겠더라고요. 1600년 전 이란에서 쓰여진 서사시가 있는데 예. 그 쿠시나메라는 쿠시의 이야기랍니다. 네. 근데 그 이야기에 보면은 그 AD 7세기 600년이죠. AD 600년 그 무렵에 사산조 페르시아가 망하고 네. 그 왕자가 당나라로 갔다가 신라에 가서 네. 신라 공주와 결혼을 하고 예. 그 아들을 낳아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페르시아의 왕자는 죽고 신라의 그 공주가 그 아들을 굳세게 키워서 이 아들이 그 이 사람들이 자기는 페르시아라 그러지 아랍이라 안 그래. 아랍 압제자들을 쳐부수는 영웅이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아니 지금 뭐 우리 경주가 그러니까 실크로드의 동쪽 끝이라고 봐야죠. 동쪽 끝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 로마까지 뭐 저 런던까지 이어지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가슴이 좀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1400년 전에 이미 신라의 여왕이 그 전에 또 허왕옥도 있죠. 네. 저 아유타국에서 인도 아유타국에서 와서 김수로 왕과 하고 했더니까 진짜 우리가 실크로드 그러면 우리 기마민족 섬에서 70년 갇혀 살았던 우리 기마민족 한민족은 실크로드 가슴이 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제 페르시아의 왕자가 도망와서 경주. 근데 그 얘기 나니 갑자기 이 생각이 나요. 뭐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처용가 있죠. 셔블발기달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와 잘해보고 그렇죠. 가라리 내일라. 신라 시대 그 처용이 보면 그 아랍 쪽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 실크로드 이야기인데 저는 그래요. 여기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뭐 진영을 떠나서 우리 모두가 보면 염원하는 것이 예전에 보면 우리 또 보면 제야 사학자들이 환단 고기를 이야기하고 옛날 보면 배달국의 넓이가 이만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꿈을 심어주는 건 좋은데 임종석 실장의 이와 같은 이른바 꿈파리
뭐 껌파리가 아닙니다. 꿈파리입니다. 꿈파리. 꿈파리에 보면 바싹 긴장하는 그룹이 두 그룹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뭐 야당이 긴장하나요? 야당보다 긴장하는 것은 여당 여권 내부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희정 잡고 이재명 날리고 박원순 남았다, 김부겸 떤다, 김경수 눈치 본다. 그야말로 여권 내부의 경쟁자들이 이 사람이 먼저 뛰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죠. 이 임종석 실장이 자기만의 아젠다로 이걸 굴러간다면은 예. 박원순이나 뭐 다른 여권 주자들도 본격적으로 자기만의 아젠다를 하겠죠. 야, 자, 그 박근혜 이명박 싸울 때 이명박이 한반도 대운하 얘기하니까 예. 저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뭐 한반도 페리, 예. 뭐 페리의 철도를 인천항에 싣고 가가지고 간다. 뭐 거기서 한다고 뭐 이거 해서 오히려 말려든 거지만 그렇죠. 이제 여권 내 주자들도 자기만의 아젠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 분명해지겠죠. 보세요. 여권의 이른바 차기를 놓고 이제 다투기 시작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현직 대통령이에요. 현직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입니다만은 당시 박철원 의원이 굉장히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그 박철원 의원을 갖다가 음해하는 쪽에서 약간 꼬드겨서 노태우 대통령 귀에다 바람 불었습니다. 아니 대통령가 박철원 쪽에서 자기는 떠오르는 태양이라 그러고 각하는 지는 태양이라 그럽니다. 그게 떠오르는 태양과 지는 태양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옐친하고 고르비하고 비유를 들어서 각하는 지는 태양. 자,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보면 이제 국가 운영에 대해서 알 만큼 알아서 이제 본인이 좀 장악하고 싶은데 차기들이 뛰기 시작하면 본인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차기 경쟁이 빨리 시작되면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임종석 실장이 그야말로 꿈파리구나. 꿈을 팔고 비전 세일즈 좀 그 중립적으로 하면 영어로 하죠. 뭐 비전 세일즈 나갔을 때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반발, 내부의 견제, 또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심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건 뭐 적절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아까도 우리 김영광 실장 얘기한 대로 어쨌든 보면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어젠다, 화두, 꿈 이거 다 선점하는 효과는 있다. 그러니까 뭐 유엔 안보리 제재에 걸려서든 아니면 비용이 뭐 국민 설득이 안 되든 네. 안 되더라도 네. 임종석 실장으로는 뭐 남는 장사인 거죠. 이 모든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이런 유산들이 다 자기의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롯이 이제 마치 이명박 하면 대운하 하듯이 예를 들어 임종석 하면은 가슴 뛰는 뭐 철의 실크로드죠. 철의 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 다시 살려내는 거죠. 뭐 실패했지만 다시 계속하는 게 꿈 아닙니까? 일단 뭐 임종석 실장이 뭐 꾸고 있는 꿈, 또 국민들에게 세일즈하는 비전, 과연 실현 가능할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권, 야권, 특히 여권 내부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임종석 대권 플랜 1부, 2부로 나누어서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